한국의 친러 세력들이 좀 너무 발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진공한 부분이 실패한 것이다.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뉴욕 타임즈나 우크라이나 전에 개입이 못마땅한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거를요, 본따 가지고 어쨌든 우리하고의 대통령이 가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겠다고 키우까지 방문하고, 자, 우리가 미국, 나토, 즉 우크라이나를 돕는 대부분의 핵심 국가들과 동맹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중국, 북한이 지금 한패거리로 움직이는데 그들은 우리하고 적대적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편에 서서 푸틴을 찬양하며 우크라이나가 당해야 된다. 또 그 논리도 희해해요.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해가지고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국민소득 6,000불도 안 되는 낙후된 나라에 부패가 판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쪽으로 붙어 먹으려니까 동쪽의 명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마치 우크라이나가 푸틴 말대로 나치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 깜도 안 대면서 달라들고 부패하고 낙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손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해괴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면 몰라도 주류 메이저 좌파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극우 기독교 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이 트럼프를 찬양하는 자, 또 중국 체제를 찬양하는 자, 그리고 푸틴을 찬양하는 자들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말하는지 저는 크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발전해왔고 러시아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5,000년 전부터 다양한 민족이 우크라이나 땅에 와서 살았어요. 자, 수천 년 전에는 땅의 주인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지금 유럽에도요, 다양한 형태의 동쪽에서 온 민족, 훈족, 투르크족, 그리고 프랑크족 등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유럽의 나라라는 국경이 제대로 형성된 것은 700~800년 내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퍼져서 살았는데, 그런데 9세기경 동슬라브 민족들이 최초의 봉건국가, 부족국가 형식이 아닌 봉건 중세 봉건 국가를 키우 공국이라고 세웠어요. 우리가 흔히 키예프 공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와 슬라브족의 국가를 대표하는 최초의 형태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발달되어서 좌우로 넓은 영토가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서유럽은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었고 또 다른 이슬람 세력도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약 한 15만 명쯤 되는 이 인구가 키예프 공국을 중심으로 한 300년간 발전해 갔어요. 그래서 블라디미르 대공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리스도교를 수용하고 또 비잔틴에서 러시아 정교회를 이렇게 가져오고 이러면서 상당히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키예프 공국의 황금 시대가 11세기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3세기부터 이 몽고족이 서진을 하면서 1240년에 몽골족이 키예프 공국을 멸망시켰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몽골이 키예프 공국을 직접 지배하니까 그 학정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해 가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몽고가 14세기쯤 돼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빈자리를 주변의 폴란드, 터키, 몰도바, 리투아니아 등이 키예프 공국의 후예들을 분할 점령을 했고, 그래서 전 우크라이나의 상당한 부분 서쪽은 폴란드가 이렇게 장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동슬라브 민족의 인구가 늘고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인이라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현 우크라이나 위치에서 지금 상당히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같은 민족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특히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지배하고 폴란드가 지배할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대장 분리바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이 코작족들이 16세기부터 독립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작은 우크라이나의 기마민족이 상당수가 이 코작족이었어요. 그래서 코작이 이제 러시아 정부와 자치협정을 맺어가지고 러시아를 조금 도우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치정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은 불리하니까 이제 러시아 밑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772년에 폴란드가 해체되면서요. 그래서 드니프르강 서쪽의 폴란드 점령지 부분은 러시아로, 또 밑에 부분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분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려다가 또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자, 러시아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그 러시아 이 재정이 흔들리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노동자 농민들이 대규모로 봉기하고, 일부는 또 러시아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자기들이 하르키우에서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런데 1차 대전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하니까 그 지배하에 있던 서쪽에서는 서부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선포됐는데, 또 폴란드가 그때 이제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탄생시키면서 무력 개입해서 서우크라이나 공화국을 갖다가 폴란드 영토로 귀속시켰어요. 반면에 동부 우크라이나에서는 1917년부터 1921년 사이 그야말로 이 민족주의 세력과 볼셰비키즈 간의 내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소련에 가까운 이 좌파들은 그야말로 소련에 붙어 먹으려 했고, 그러지 않은 민족주의 세력은 독자적인 독립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민족주의자 중심의 이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해서 우리끼리 나라를 세우자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그 당시에 선포되어서 상당한 활동을 했지만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이 볼셰비키 세력이 러시아의 군대와 무기 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치열한 전투 끝에 이 민족주의 세력의 공화국을 패퇴시켰어요. 그래서 내란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상당수가 반소련 민족의식이 이렇게 확대됐고, 그래서 볼셰비키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를 달래려고 제한적인 주권을 가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연방하의 공화국으로 독립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권한조차도 뺏어버렸죠. 그래서 이 소련 가입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리는 이 소련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독자적인 방향으로 갈라 했고, 그럴 때마다 모스크바 소련 정부는 민족의식 말살을 위해서 억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굉장히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무자비하게 수탈해서 그걸 가지고 소련 공업하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품은 기자가요, 당시 소련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지방으로 몰래 가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동토에서 얼어 죽은 수많은 굶어 죽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고 나와서 소련의 진실은 노동자 농민 천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국민들을 굶어 죽이는 나라다. 자,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도 거기에 동조를 했죠. 실제로 스탈린 치하에서 1930년대 초반에 집단 농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농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8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농민의 식량을 다 수탈해 가서 우크라이나 같이 이 흑토에서 그야말로 지금도 세계 밀이나
옥수수 뭐 이런 곡창인데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800만 명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홀로도모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기근을 통해서 이 굶어 죽는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탈출하고 죽고 이래가지고 39년에는 4,100만이던 인구가 1945년 2,700만으로 줄었어요. 특히 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처음 치고 들어갔을 때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독일을 환영을 했습니다. 해방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미개한 소련인과 똑같이 대하면서 학살함으로써 반감을 일으켰고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게 만들었죠. 독소 전쟁에서 주요 전쟁터가 우크라이나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와중에 키우가 이 소련 내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고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즉 상트페테르부르크 다음으로 제3의 이 소련 영역에서의 큰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자 소련은 폴란드에 기속된 서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 등 나머지 땅들을 다 뺏어와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 1941년 2차 대전이 진행되기 직전에 소련 내 우크라이나 영토가 56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1년부터 44년까지의 2차 대전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이 나치에 점령당했고요. 자, 그러다가 다시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로켓, 전자, 화학, 조선산업, 무기, 중화시설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그 지역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자기들이 과거에 설치해 놓은 중화 공장 시설들에 대한 일종의 욕심이기도 하죠. 자, 1954년에 자기들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협정을 맺은 기념으로 크림 반도를 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육지로 연결됐지만은 소련의 영토였던 이 크림 반도를 넘겨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1980년대에 소련이 힘이 빠지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러시아 공화국이 생길 때 91년 8월에요. 우크라이나가 독립선언을 하고 국민투표를 해서 독립을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독립 33주년 행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공산 관료 출신 크라프축이라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을 취임했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세 개국이 이제 협정을 해서 소련 연방에서 탈퇴한다라는 합의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각종 소련의 무기들을 넘겨주거나 핵무기는 폐기한다고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2대 대통령으로 94년에 쿠체마라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이 사람도 과거 소련 공산당과 관련이 있고 99년에 또 3대 대통령까지 재선을 했어요. 자, 그런데 2004년에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 러시아가 가까운 후보들이 불법 선거를 자행하니까 야당들이 불복해서 오렌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빅테르 유센코하고 또 여자 총리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리에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 결과 선거를 다시 해서 유센코라는 친서방적인 인물이 4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다시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동쪽은 러시아 쪽, 서쪽은 서방 나토 쪽 이렇게 이제 분리된 선거에서 야누코비치라는 러시아의 푸틴 앞잡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누코비치가 쭉 진행되어 오던 EU와의 제휴협정 체결을 포기하고 러시아 쪽으로 기운다는 그런 선언을 함에 따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 반정부 시위가 이제 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독재적인 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더 심해져서 이 기후에 광장을 점령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독재 정권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게 마이단 혁명이라는 거예요. 친서방 반정부 시민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경찰이 총을 쏘고 강경 진압을 해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결국 곳곳에서 일어난 거대한 시위대에 밀려서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도망을 갔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자신들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크림 반도를 합병을 해서 투표를 통해 러시아 영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사람이 많이 사는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친러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또 러시아 특수부대를 민간 복장으로 보내가지고 이 정부군과 전쟁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군이 압도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두 개 주의 한 45% 되는 면적을 한 320만 명이 사는 데를 분리 독립 투표를 해가지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츠크 인민공화국을 수립 발표했어요. 물론 국제세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포로셴코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자, 그 이후에 지금 젤렌스키가 다시 또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도 많은 협정을 통해서 러시아의 점령지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지만은 서로 간에 이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2018년에 러시아가 아조프해라는 흑해 안에 또 작은 이 내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을 납포하고 성조원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긴장을 높여오다가 2019년 3월에 젤렌스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이제 그때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했고 이제 그 뒤인 2022년 이제 2월에 본격적으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련의 모태인 키예프 공화국이 지금 수도 키이우에 900년경에 만들어졌고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까지 3세기 이상 번성을 했고 몽골족이 쫓겨와서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모스크바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러시아 제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이후에 이제 16세기, 17세기에 독립운동이 코작족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또 1차 대전 이후에 민족주의 세력과 볼스비키 세력이 전투까지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 영화들도 몇 개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 소련의 앞잡이들, 볼스비키들을 러시아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결국 고립무원의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무너졌지요. 자,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홀모도모르라고 하는 800만 명이 굶어 죽는 기근을 만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난 모든 곡물을 다 가져다가 해외 수출하고 자기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800만 명이나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1991년에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과거부터 소련의 영토였다가 아니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식민지로 오래 있었고 또 몽골의 식민지로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슬라브족의 나라의 최초의 모태가 키예프 공국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한민족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틀린 이야기고 민족적 정체성이 명확히 달랐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우크라이나의 농민들을 그렇게 굶어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는 엄청난 소련에 대한 반발이 잠재하고 있었어요. 그걸 달래려고 크림반도를 선물로 주고 각종 공업시설을 우크라이나에 만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안다면요, 소련이 남의 나라를 애꿎게, 러시아가 남의 나라를 애꿎게 쳐들어가 가지고 침공하는 부분에 우크라이나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소하는, 반러시아하는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유지하자는 세력이 나치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나치예요? 푸틴이 나치죠. 참으로 웃기는 개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알고 떠들기 바랍니다.